네, 정치 생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패배 이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두 분,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권 이제 교체가 됐는데 계속 그 직을 유지하십니까?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길 줄 알고 다음 학기 수업 못 하겠다. 그러셨구나. 장성철 총장설이 있던데 맞습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도 같은 대학 특임 교수. 그러니까. 예. 같이 하고 이제 같이 임용이 됐는데 네. 장성철 소장도 제가 알기로 윤석열 후보 쪽에 찍혀가지고 그래요? 뭐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홍준표 쪽이었잖아요. 그 유승민하고 친했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요새 어떻게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그냥 반나절이 뭡니까? 그 시간차로 여론조사가 나오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요새 이제 눈치 보는가? 그래요. 아니 질문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걸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 벌써 한 10개는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 그건 또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요즘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네. 좋은 조사 결과가 얼마나 많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 여론조사로 국면을 네. 잠재우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의지를 통해서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론에 불리할 일들을 많이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예. 네. 그래요. 참. 그래서 오늘 또 대선 패배 이후의 두 번째 방송인데 우리가 절대 시기에서 저작 잊지 말고 좀 새로운 힘을 품고 나가야겠습니다. 자, 국정기대 여론조사 그건 또 나왔습니다. 아직 네. 취임 전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국정이 기대가 되는가? 변화가 기대가 되는가?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 데드 크로스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취임 전에 데드 크로스 된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이제 그 10분의 1 발언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딱 그 말 하셨어요. 나는 어. 취임부터 레임덕이다. 이 말씀을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딱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비교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이 취임 초에 이렇게 지금 분란을 스스로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미디어 헤럴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4일에서 18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당선인이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49.2%였거든요. 요게 이제 10일, 11일, 그러니까는 4, 5일 전에 했던 조사하고 비교하면은 3.5%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네. 50% 이하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당선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 허니문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 심리가 막 형성이 되면서 대통령에게 잘 하라, 잘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데 한 60% 이상의 그런 기대감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크로스되게 생겼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면 크로스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돼서 지지보다는 반대가 많은 가운데 국정을 네. 시작하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우려됩니까? 이게 일단은 우려는 아니죠. 제가 왜 윤석열의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우려합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이 지지율, 그러니까 당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경제신문이 선거학회랑 같이 한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그 선거 시기에 했던 공약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다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2.8%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가 57점이고 재검토해야 된다가 42.8이어서 지금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은
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찬반이 팽팽해요. 48대 뭐 47. 사실은 예. 뭐 이게 그 선거의 쟁점이 되기 전에는 압도적으로 여가부 폐지 찬성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가 저렇게 그 저거를 대선 전국에서 이용하면서 여가부 폐지가 불안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폐지 의견이 오늘 48.4, 폐지하면 안 된다가 42.5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곧 취임을 하잖아요. 5월 9일 날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지표 조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정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시면은 아시겠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정책 추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정 지지도 조사만 저는 5년을 담당했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좀 잘 아, 봐왔거든요. 그래요? 예,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지율이 한 어느 정도 돼야 추진력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거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추진하려는 것들의 어떤 방향을 터닝을 해야 되고요. 정책 같은 경우는 60% 정도는 지지를 받아야지 한 55에서 60까지는 받아야지 이걸 좀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그 하락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그 비상이 걸리는데 특히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정당 지지율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지지가 가장 낮았을 때가 한 30%대까지도 중반까지도 내려왔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 그러니까 40, 35 이 정도 오면은 거의 국정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때는 이제 퇴임 때까지 조용히 아무것도 가만히 못해요. 있어라. 네. 이거네요. 근데 지금 벌써 49예요. 아, 9%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나라가 망하는 것과 네.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아, 알아요. 그럼요. 저는 윤석열이가 망하길 바라지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렇죠. 걸 바라는 이게,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야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 나라가 망하는 건 뭐냐면요. 예.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안보 문제, 안보 문제. 흔히 하는 우리 국가의 구성 요소를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네. 민족 단위, 특정 국민이 형성한 국가 한 단위, 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안보의 문제. 네. 나라가 망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이제 한국이 이제 글로벌 뭐 테란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 경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민간 주도형 경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주축이 된 때이기 때문에 정권이 망하더라도 간섭 안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관료제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냐면 관료제에서 왔습니다. 관료들이 말을 안 듣고 정부의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현상들,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국가도 위태롭고 정권도 위태롭고 이거 중간에 있는 것이 관료제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면은 차라리 식물 정부로서 관료들이 일구어 놓은 하나의 관료제에 얹혀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계속 내려가는 추세고 30%대로 내려앉으면은 30%면은 국정 운영 못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진짜 식물 대통령 비슷하게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40%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4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언론들이 벌써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공격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 용산 그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별로 반대 의견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지금 내는 조선일보도 지금 조금씩 내던데 그 40%가 깨지면 이제 언론이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네. 예. 그래요. 언론의 공격도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윤석열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그때 또 검찰을 동원해서 뭐 공안 정국을 만들든 그렇죠. 이 정치 보복을 한다는 등 뭐 저기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 보복을 가함으로써 하여간 국정 주도권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사정 정국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다만 이 사정 정국을 함부로 싣고 끌고 가지 못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47%나 득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완전히 갈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정정국으로 갔을 때 그게 과연 이 특히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70석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밀려줄까? 쉽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검찰 개혁해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보복 걱정은 뭐 10분의 1로 줄여도 그렇죠. 네. 네.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검찰청법의 4조 2항이죠. 네. 6대 수사범죄와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없애버린다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윤석열 정부의 칼을 하나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했던 거를 야당 돼서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당 됐기 때문에 해야죠. 그렇지? 스스로를 몸을 지키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여당 때는 뭐 저기 검찰 탄압이다 뭐 그런 이렇게 이야기 할 뭐 수 없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못했지만은 이제 야당 됐으니까 네.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견제할 것은 네. 또 무력화시킬 건 또 무력화시켜야 하고요. 자,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겠다. 두 분 다 청와대 경험이 또 저는 뭐 청와대는 아니고, 네. 정부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예. 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문제. 일단 뭐 공약 위반이에요. 공약 위반. 첫 번째. 특히 광화문으로 이제 갔다. 국민의힘에서 광화문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그 용산을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것을 우리는 하니까 뭐 셈이 나느냐 이런 이야기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청와대 안 가고 다시 용산으로 간다는 건 군부대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흔히 하는 소통 대통령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소통하는 게 근본 취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럼 뭐야? 청와대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 왜 청와대 들어가기 싫어할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전문적인 이야기보다 윤석열 후보가 답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풍수질이에요. 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풍수질이잖아요. 네. 그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청와대에 있으면은 자기가 죽을 팔자다. 제 목숨을 다 못할 팔자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풍수지리적 사고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 3시까지 청와대 풍수지리 그 글 블로그 올라온 거 다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 터가 이제 조선시대부터 안 좋은 자리로 많이들 얘기를 했고 그 조선시대 이제 어떤 개국공신들 주변에 있는 간신무리들이 거기를 좋다 하면서 거기다 이제 궁궐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청와대 근무했었는데 그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관저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윤석열이 지금 기소시킨 대통령이 다 거기 관저에서 다 주무시고 생활하시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지. 이명박도 그렇고. 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도 윤석열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다 수사했었잖아요. 또 노 대통령 따님을 또 따님 윤석열이가 또 또 저기 수사를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뭐 사실 찝찝할 수 있죠. 아주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졸속이라서 문제인 거죠. 잠시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네, 그게 문제인 그 거죠. 잠시도 있으면 안 좋은 저기가 있다고 했나 봐. 그러니까 멘탈이 정말 유리 멘탈이네. 우리 윤석열이가. 어? 그리고 그 이제 본관에 가보면은 거기 전직 대통령들 그 사진. 초상화가 쫙 있습니다. 쫙 예. 일렬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집무실 가려면 항상 그 초상화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네. 행사를 하려면. 예. 그게 정말 싫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 아마 이 다른 방송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 첫 번째 이제 안보 문제, 예.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를 예.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고 합참이 또 다시 남태령 쪽에 수방사로 이전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이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는 건물 이전 비용만 이야기하는데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그렇죠. 대공망 이런 부분들, 통신망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취방 이사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네. 아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예산의 이제 그 결정권 문제에서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수위는 사실은 계획을 잡는 곳이지 집행하는 곳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배 문제와 이 정치 구조의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청와대라는 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권력 구조 문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TV에 생중계하는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생중계해야 되는 건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야죠.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청와대 권력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청와대를 없애는 건물을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청와대 권력은 비서실이거든요. 정식 명칭은. 그렇죠. 예, 비서실.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소통이라는 부분도 지금 뭐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시민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뭐 가면서 밥 먹는다고 그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언론하고 자주 소통하고 SNS로 소통하고 그게 훨씬 더 크게 많이 소통하는 거죠. 여론조사에 나온 여론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거 그게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이죠. 지금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죠? 여론조사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예. 그거 저기 저 청와대요? 청와대를 뭐 그 국방부로 이전한다. 58%가 반대하고 있어요. 58%가 이 정도면은 58%면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예, 이거는 참모들이 이거 그대로 밀어붙였다가는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와요. 예. 네. 그쪽도 저 이런 여론을 좀 분석하고 또 조언하는 그 참모들이 있겠죠. 있죠. 지금 그 용산 주민들도 반대가 많아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지금 인수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용산 구민들도 지금 이걸 반대를 해요. 왜냐? 일단은 거기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그것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용산 그 구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 용산 국제 업무지구 활성화거든요. 네. 그럼 못하지 그럼. 그거 못합니다. 그냥 좌초돼요. 그 오늘도 이제 그 저 아는 그 한문도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일단은 스나이퍼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 저격수. 예. 오. 거기가 용산 그 지금 이제 국방부 인근에 고층 빌딩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주상복합하고 거기 그렇지. BTS 그 사옥도 거기에 엄청 높게 있거든요. 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그 지금 대통령 국방부 있는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꼭대기 가서 그냥 저격하면 바로 그냥 즉사하실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통상 이제 뭐 그래서 저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을 설치할 때는 네,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를 그렇죠. 선택하게 인근에 고층이 전혀 되는데.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용산에다가 짓겠다. 저는 그래서 예. 그 나라를 걱정해서 제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은 통일동에 쭉 계시다가 세종시 제2집무실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는 아주 좋죠. 세종시에 제2집무실이 있거든요. 네. 만들어져 세종으로 이사. 예, 세종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일이 없어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씨는 지금 청와대 죽어도 들어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죽어도 들어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그런 짠하는 방법들도 생각할 거라고 봐요. 통이동에 계속 머물면서 청와대는 개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조선을 조중동이 또 와 잘했다 또 떠들어 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을 버는 작전으로 제가 보기에는 갈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청와대는 찝찝하니까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 그게 존재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용산 문제도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갑자기 세종시 이전 문제도 튀어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 스타일상. 목표는 어디 뭐 안 들어가는 게 그죠 목표가 그렇죠. 광화문으로 가는 거 용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안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세종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용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그 이 천공 스승이 네. 용산에 그 용이 와야 한다. 용은 이제 뭐 어떤 그런 상상 속의 왕 환상 아니- 속의 왕 그 아닌가요? 인물이 아니라 뭐 네. 최고 인간을 말하는 건데 뭐 대한민국에서 뭐 정치 서열로 보자면은 대통령이 용이지 뭐. 그래서 그 용산의 입지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서양의 궁전들 느낌. 네. 런던, 아, 예. 파리 이런 데 네, 보면은 네. 세느강이나 템즈강을 보고 톡 튀어나온 부분에 네. 이렇게 올라가 아. 성을 지어 가지고 있거든. 과거에. 거기 약간 올라가 있죠. 오늘. 그렇죠. 올라가 있죠, 이제. 근데 동양은 이 전형적으로 저거예요. 우리 지금 경복궁처럼 이렇게 배산 입수가 돼서 뺑 둘러싸고 있는 곳에 이렇게 가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용산이 풍수지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지금 풍수지리를 운운해야 합니까? 국정 운영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정말 이 국민의 여론을
갈라치기 할 만큼 저 생산적인 그런 그렇죠. 그런 그 저는 논의입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공약을 저는 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이거 좀 장기적인 문제에서 과거 이제 관습법이라는 것은 관습법이 뭡니까? 관습이 바뀌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 2004년인가요? 2004년 5년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위헌 논란이 있었죠. 지금 아마 서울 시민들은 수도 빠진다고 하면 더 좋아할걸요. 지금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경제적인 공간이 네. 더 넓어지기 때문에 네. 그 서울은 예. 그때 2002년 대선 때 그 행정수도 신행정 수도 공약을 공약을 냈을 때 그때 한나라당에서 내놨던 반경 논리가 그러면 서울이 공동화된다. 네. 공동화 될 일 없으면 더 좋아할 겁니다. 예, 그 당시는 그게 또 먹혔다고요. 네. 그 민주당이 긴장했어 그때. 제가 그 박원순 시장님 그 살아 계실 때 서울 시내에 있는 85개 그 중앙 그 공기업 지방 이전한 문제를 협의를 해봤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방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리 좋아하세요? 그러면 개발 공간이 새로 생기잖아. 국제 업무지구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 시장님이 또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항공사진 띄우면요 서울에서 대자로 뻗을 데가 없대. 완전히 빼곡해가지고 그쵸.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예. 다 들어서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저기 당선인이 그 국방부 청사를 생각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이분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조국 장관이라는 굉장히 강한 사람을 이제 쓰러뜨리면서 이게 후보로 부상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개념과 논리로 그 부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국방부잖아요. 여기를 탁 무너뜨리면서 치고 들어가면서 내가 힘을 더 강하게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저희 그냥 내피셜인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방부라는 것을 굳이 진짜 외교부 청사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국방부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안에 한 1000여 명의 그 군인들과 뭐 여러 장군 뭐 다 이게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한 부처를 치면서 들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힘을 지금 강화하려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그 공기업 이전 이런 일들을 네. 하던 사람이니까 국방부하고 법무부가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죠. 법무부는 과천가 있고 국방부는 서울 시내에 있잖아요. 네. 이거 사실은 힘 있는 부서라서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객인 겁니다. 세종시로 이전할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될 만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졸속이죠. 그렇죠.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어서 국방부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집무실 관련한 건데 집무실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관저 그다음에 이제 지금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영빈관을 어차피 쓸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를 지금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시사철 국민들이 신청하면 그 지금 녹지원하고 상춘제까지 다 구경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는 별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맞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국빈들이 왔을 때 이 국방부 청사에서 맞이할 것이냐. 근데 거기 무슨 뭐 이렇게 센터 같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주로 결혼식 하는 장소래요. 이제 저기 식사하고 이제 약간 식당 같은 거 있는 곳인데 그런 데서 그럼 외빈들을 맞이할 것이냐. 결국에는 영빈관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공간을 갖다 세 군데로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집 관저는 한남동, 그다음에 사무실은 여기 용사, 그다음에 그 정상 오면 또 영빈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그 김용민 TV가 네. 대선 이후에 급하게 만든 그 코너가 있습니다. 쩔쩔 TV라고. 쩔쩔 TV라고. 오늘 뭘 했냐면은 그 한남동에 그 공관이 많잖아요. 네. 그 공관에서 국방부까지 얼마나 걸리나 차로 직접. 몰아서 가보셨어요? 갔는데 그 10분이 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차가 없어서 10분이 안 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출퇴근 시간대 어마어마할 겁니다 거기. 뭐 제가 한 저녁 시간대 한번 그 이태원에서 무슨 식사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그 한남대교 초입부터 시작해서 한 20분인가 30분인가 밀렸었어요 그때. 근데 앞으로 거기를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만약에 이동하신다면 거기밖에는 갈 길이 없어. 돌아가야 돼. 길이 도심으로 하나예요? 가거나 뭐 강변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태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거긴 더 밀려. 제가 이태원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용산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안에 관사를 지을 것 같아요.
안쪽에다. 안에다가 그래야 돼요. 관사를 지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당분간 통이동에서 그 집무실로 업무를 보면서 통이동 인근에 과거 안가라든가 많죠. 또는 뭐 네. 저기 총리실 네. 그를 뭐 일부를 있어요. 쓴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빈곤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개방해가지고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아마 이런 식의 아마 돌려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말씀하신 게 주로 우리가 그때 별관이라고 별관들. 아니 근데 그렇게 청와대를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를. 근데 다음 대통령이 들어섰어요. 그럼 그 대통령도 저기 윤석열이가 옮긴 대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쓰던 청와대를 다시 못 쓰면은 들어가죠 이제는. 못 들어간다는 못 거야.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모든 인프라나 시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청와대를 완전히 다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도 이건 진짜 민폐를 끼치는 일인데 그냥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저는 역으로 이거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5년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디에 둥지를 틀든지 거기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할 거라고 봐요. 5년 안에.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전하면서 요건 윤석열 대통령이 실컷 얻어먹고 다음 대통령은 편하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대로 맞아요. 네, 어차피 지금 보니까 국방부 청사도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로 국방부도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 지금 건물 져야 되고 관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한남동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공간이 너무 밀집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거기 들어갈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25억이 잡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큰 조감도를 그릴 때는 그 집무실 옆에다 인근에다가 지어야지 이게 동선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25억을 또 쓰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막 중복으로 예산을 쓰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세종까지 그땐 염두에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냥 국방부 벙커에서 직무 보시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시고 편하게. 아니 이제 통이동에서 한다면 아크로비스타에서 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리 나요. 국민들의 불편을 서울 시민들 해결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헬기 타고 출퇴근하는 게 아크로비스타 옥상에서 그 헬기 타고 출퇴근해야지 그나마 이제 이 국민들이 안 불편한데 제가 듣기로는 헬기가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고요. 네. 그 대통령은 헬기가 2대가 떠요. 한 대가 뜨는 게 아니고 경호 헬기가 같이 2대가 뜨니까 헬기장도 그만큼 큰 거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민폐네. 네. 그냥 차라리 이 쥐가 있었던 대검 청사를 그 집무실로 쓰면 어떨까? 그 좋은 생각이네. 어?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의 그걸 원하나 봐요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통이동에서 집무실을 쓰고 인근의 안가에서 별관 당분간 같은 생활하는 별관에서 생활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줬다. 조중동이 또 윤비어청가 좀 불러주고 뭐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거기 그러면은 통이동에 비서 인력이 많이 못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청와대 1000명, 국방부 1000명, 합참 800명. 이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해야 돼, 각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자기 그 식구들만 비서들만 데리고 통이동으로 일단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왜 합니까? 도대체. 청와대 아니, 들어가기 싫었어. 무슨 명분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청와대 청와대 들어가기 이게 싫었어. 지돈으로 한다 그래도 이건 비난거리인데 이 지돈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지는 500억 가까이 된다. 알고 보니까 또 이튿날엔 또 1200. 저기 합참 신축 건물 때문에 그 1200억이라고 하더니 네. 그것도 신축 건물이야. 그쵸. 인프라 시설 빼고. 전혀 그런 거 네. 포함시키지 않는 거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인수위나 그 청와대 들어갈 때 그 풍수지리하는 사람들 찾아오고 이런 일 크게 없었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랬어요? 그 광화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홍준 교수가 그 일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아마 그 논리로 광화문으로 안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보세요. 이게 당연한 위정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가 최고 지도자의 그런 어떤 자질이어야 하고 말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고려하는 듯하더니 결국에는
이 본인의 임기 때까지는 뭐 국방부는 미동도 하지 말라.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비비 지출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예비비를 어떻게 지멋대로 지출합니까? 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아니 그 대상도 아니라면서요. 인수위는. 그렇죠. 네. 인수위는 다른 그 집행만 가능하고 뭐 자기가 집권한 이후를 위해서 예비비 좀 쓰게 해달라 이런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인수위는 들었어요. 공부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 정부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을 공부하고요. 다음 정부의 계획을 잡는 보고서 쓰는 곳이에요. 그렇죠. 스터디하고 스터디하는 곳이에요. 근데 리포트 뭐 쓰는 데죠. 뜬금없는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지금 함부로 또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게 책임이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원인 제공자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뭔가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도 승인 안 해준 게 일단은 그 우려를 먼저 전달을 하면서 승인을 안 해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분위기 보니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당선자의 이야기를 웬만하면 수용해 주자 그런 네.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NSC를 소집해가지고 이 안보 관련 장관들이라든지 의견을 전문가들 들어봤죠.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던 거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 북한의 이 4월 15일 날 미사일 발사가 예상된다는 그 문제와 네.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대공망, 그다음에 이 또 무슨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안보 뭐 공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시스템이 네, 있대요. 네. 저는 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한순간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마 보고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자를 불러다가 NSC에서 들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픈해가지고 좀 물론 뭐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오픈하면 안 되겠지만은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꼭지 수준까지는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오전에 국방위가 긴급 현안질이 이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이제 소집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또 그 국민의힘 쪽은 대통령이 미사일 쏠 때는 직접 참여 안 하고 회의 한 번 참여하고 NSC 오늘 이제 이 이전과 관련해서는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냐 또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거는 안보에 굉장히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사안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더라도 결국엔 이 감청 도청이 다 되면서 이게 동선이 다 파악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가 어려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망들이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부처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미국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을 하기 그런 것 같아요. 못하는 그리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 일본, 중국의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스파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게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있겠죠? 쪽에서 활동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께 예비비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문 대통령 돈인 줄 아느냐. 야, 그러면 윤석열이 돈이냐? 개소리를 하고 있어. 집권한 다음에 해 하고 싶으면은 그렇죠. 인간들 같으니까.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 구성원들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반대가 있어요. 2달 후에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서 하루도 못 취임도 하기 들어가겠다는 거 전에 이렇게 아닙니까? 지지율을 떨어뜨리느냐 그런 생각할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뭐 이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대로 계속 저 윤석열이 여론 무시하겠다. 소통? 내가 좋아하는 소통만 하겠다. 이러면 지방선거 조금 좀 민주당에게 그게 좀 뭐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 살펴봤는데 일단은 투표 의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방선거는 잘 아시겠지만 한 50대 중반 정도 투표율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의향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졌는데 지금 민주당이 비대위원이나 이런 활동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 의향이 민주당 쪽이 좀 그 국민의당의 투표 의향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높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런 순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지방선거가 이제 지금같이 윤석열 당선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 난리를 피우고 있어도 민주당이 꼭 유리하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네.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이거예요. 예. 지금 당원이 20만 명이 뭐 다시 가입하고 이러지 네. 않습니까? 예. 그거는
열성 지지층들이 그렇죠. 지금 아직도 사실은 이 대선에서 못 헤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너무 안타까우면 못 헤어나고 있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에 너무 그 아쉬운 분위기에 너무 도취돼 가지고 아직도 그걸 끌고 나가는 거는 좋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대선에서 만들어진 이 프레임 정권 심판론과 여야의 이 지지층이 이 운집한 이 구조가 그대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않을 거라고 양쪽이 다 결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물난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네네. 유승민만한 사람 있어요 민주당에. 홍준표만한 사람 있어요. 하다못해 뭐 맨날 요거도 먹는 이준석이만큼 언론에다가 매일 자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지도자라고 할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득권을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물난에서 지방선거에 지금 밀린다고 봅니다. 오세훈을 꺾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경기도에 유승민이 나오면 유승민에 대적할 만한 그 정도 맨파워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 수 있는 전술은 이거라고 봐요.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가정하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도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전술. 그거는 저는 대선이 중도화 전략을 썼다면은 저는 지방선거는 오히려 개혁 입법을 선명하게 해가지고 핵심 지지층을 다시 불러내는 전략. 뭐 이 정도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개혁 전선을 너무 펼쳐놓으면 안 되고 그렇죠. 좁혀야 돼요. 지금 좁혀서 반드시 할 일에 집중을 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결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결집도를 좀 강화시키는 그게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취해야 할 전략이다. 이렇게 같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하고 네, 부동산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이 대여 이 투쟁의 전선을 분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저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부동산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비대위원 한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내놓으면 안 돼요.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민주당이 기존에 생각했던 정치를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 정의감 투표에서 벗어나서 이익 투표로 이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부동산 문제는 총정리 한번 해줘야 된다. 어떤 그런 식으로 해야 생각입니다. 됩니까? 그러면 좀 일단은 지금 이제 먼저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은 구단위 중심으로 보는데 이제는 동단위까지 한번 다 자기 지역의 득표 현황을 살펴보셔야 되고 그 동단위에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를 보인 곳은 분명히 거기 이제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비싼 아파트가 한 동이라도 나홀로 동이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동들은 국민의힘이 높았기 때문에 이 조세 문제, 부동산 조세 문제와 그다음에 이 공급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추진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고 특히 조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은 이번에 못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적인 측면의 어떤 그 정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인물이 일단은 없다. 현재 박주민 의원 외에는 김진애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하고 김진애 좋아요. 네, 김진애 의원님하고 박주민 의원님이 지금 이제 의사를 지금 표시를 하고 계신데 이 정도 인물, 그러니까 이 두 분 외에는 없다라는 점이 인물난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의 증표니까 인물을 좀 더 좀 발굴을 하고 육성하고 키우는 그런 것들이 병행적으로 가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벨트가 무너지면은 상당히 민주당이 고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인구가 많거든요. 인구도 많고 이 남부의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결집과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좀 예. 민주당 지지세였어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여기가 지금 안양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벨트 수원, 뭐 화성, 광명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무너질 조짐이 이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철저하게 막아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음 경기도까지 잃는다 이렇게 자, 보여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172석을 갖고 정말 입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어떤 그 존재감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에 임해야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민주당이 172석이나 됐어?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자기의 존재감을 그 축소시킨다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2006년에 재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2006년에 재판. 맞습니다. 와,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경기도의 도지사는 물론이고 저 일선 시군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이 구리시장 박영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리시장. 그 사람 지금 또 저당 갔죠. 국민의힘 갔어. 맞습니까? 백만그당 갔어.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도 나왔었고 2006년. 근데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네. 네. 이게 저기 그런 것 같아요. 경기지사에 집착하기보다 경기도의 기초단체장에 거기를 대해서 집착해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해보면은 네. 사실 경기지사라는 자리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된 거지. 여지껏 그렇지.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긴 적도 없을 네. 뿐더러 원래 광역도는 시군에다가 예산을 전달해주고 하는 전달 체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 행정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시장이 진짜 권능이 당연하죠. 있고. 서울시장이 넘버원인 거죠. 네. 서울시장이 넘버원인 거고 사실은 일을 해보면은 성남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 이런 안양시장 이런 자리가 고양시장. 훨씬 재밌고 우리 그 그렇죠.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똑같지 않냐. 광역단체장으로서 똑같은 것 같지만은 네. 수돗물만 보자. 수돗물. 네. 서울의 수돗물은 누가 관장하나? 서울시가 서울시장. 관장합니다. 아리수. 근데 경기도는 어떠냐? 그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요. 시장 군수가 담당해요. 시장 군수가요. 도지사는 그냥 여러 힘이 세네. 그 시군에 뭐 어떤 이익이 충돌하거나 그러면은 조정해주는 역할, 조율해주는 역할. 근데도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로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이재명 정체성이라는 후보가. 게 뭐 있었나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은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정치적 상징 조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탁월했던 분인 건데 이재명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억지로 다시 또 이 걸출한 인물이 스타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역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상은 경기도가 낮기는 하지만 인구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 폭 넓은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역대 그 경기도지사들 보면은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대중성과 스타성과 이게 다 같이 정치성 이게 세 가지가 다 겸비된 인물들이 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로 당선이 된 분이 아니었나. 왜냐면 그 전에 유시민 장관도 나오셨었는데 안 떨어졌죠. 됐어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도지사 자리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를 지키는 실리적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명망만 갖고는 안 되고요. 네. 그 사실 성남시장 했던 분이 경기도지사가 그렇죠. 될 수 있었다. 그것도 거의 한 16년 만에 이제 맞아요. 그 민주당 네. 도지사가 된 건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 도지사가 옛날에 임창열 씨가 임창열 창렬 그- 씨로 네. 2002년 없었죠. 이후로 다 저쪽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장 때 능력이었다고요. 그 효능감밖에 없었어. 물론 그때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한창 높을 때여서 덕을 본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재명이 그 이렇게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온갖 또 이런 마타도가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저기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인간들도 뭐 우리 문파의 마음은 뭐 저기 남경필한테 있다. 윤석열 지지한 당원들 대거 나왔잖아요. 얘는 다 이번에. 가짜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서울 경기지사는 서울 경기지사 까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까미하는 자리예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다음에는 야 서울시장 경기지사 한 다음에 대통령 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달고 다른 다선의 의원이 과연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면은 적합한 인물 대선 주자급이 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근데 민주당이 안타까운 게 지금 대선 주자급이 지금 눈에 많이 안 보여요. 다음에도 이재명이 됩니다 후보. 없어요. 한 사람이 명밖에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람이.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저기 누구야 그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이 3연대에서 나온다면 네. 그나마 그쵸. 뭐 경쟁해 볼 만한 그 그렇죠. 상대가 될까. 나머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엄청 지금 대선 주자군이 확보가 됐어요. 확보가 갑자기. 예. 그래봐야 뭐 누가 있겠어요. 뭐 원희룡이겠어요. 뭐 누구겠어. 그냥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무드가 좋은 거지. 걔네들도 인물로 따지면 없어. 누가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총리라는 자리가 사람 키우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좀 젊은 사람 총리 시켰더라면 어땠을까?
그죠? 한 재선 3선 재선 정도 했던 좀 있지 않습니까? 재기발랄한 사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사실 우리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총리나 이 그 정치 끝물에 이제 다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총리로 시켰던 것에 후진 양성이라 뭐 총리가 후진 양성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청와대도 보면은 그 이렇게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또 그 자리를 또 점하고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분들이 또 그대로 간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그분들이 늙어가지고 문재인 아직까지. 정부 때 요직을 차지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좀 키웠어야 했는데 네. 할 수 없습니다. 뭐 탁현민이라도 저 춘천시장 나가야 돼. 내보내야 돼요. 잘 맞아요.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저기 이해찬 대표하고 정세균 대표, 이낙연 총리가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렇죠. 다 맞아요. 50년대 초반. 비슷한데 네. 그 예를 들자면은 이해찬 총리는 10년, 15년 전에 총리하신 거야.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도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김현종 그 저기 통상교섭본부장이나 탁현미 이런 사람들 좀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대중성이라도 해서 내보내자 일단. 네. 아니 그 이번 정부 때 그 저 덕좀 보신 분들 있죠? 네, 다 나가야 돼요. 그분들은 다 나가야 선거에. 됩니다. 네, 다 맞습니다. 나가야 돼요. 네. 그거 저기 이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겠다.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덕을 요만큼 봤는데 저도 나가야 돼요. 형님도 좀 나가세요. 저 나가라고 어디 하면 나가야죠. 경산시장이라. 어디? 경산시장. 경산시장? 예. 경산은 또 어떻게 아세요? 경산 알죠. 경산하고 저하고 또 연관이 있는데. 그 형님 그러니까 거기 가셔요. 경산에서 제가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 그럼 나가시면 되겠네요. 나가세요. 아니 뭐 저기 뭐 예. 나가라면 뭐 제가 그 대구인가요? 경산이? 경북인가요? 그 경산이 경북, 이제 어, 대구 옆에 대구 있죠. 옆에 있죠. 네. 나가라면 하면 나가죠. 부천 같은데요. 서울로 말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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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지방선거 이야기 해봤는데 아니 서울시장은 꼭 이겨야 되는데 저는 서울 이기면요 반은 이긴 거라고 봅니다. 아유, 수도권만 지키면 돼요.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시도 군수, 시군구, 구청장과 군수만 좀 지켜도 아니 저 박남 춘영은 인천시장 할 수 나오시죠? 있을 것 같습니까? 나오시죠 거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해봐야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거기. 아 그런가요? 인천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남춘영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니 뭐 죄송합니다만. 막 여러 가지 유치하고 막 많이 열심히 하시던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람을 타야 말인데. 그렇죠. 그쵸? 제가 보기 그 공직자 출신에 좀 한계인 것 같아요. 홍보라든가 홍보는 약해요. 이런 네. 좀 뭐라고 합니까 파격적인 이벤트나 이런 거 좀 약하신 것 같아요. 2018년에 인기 좋을 때 그때 젊은 사람들을 과감하게 그렇죠. 포진을 시켰다면은 그 사람들 그 저기 이번에도 뭐 한 번 더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잘했는데 뭐 이 정도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하여간 참 난센스 공천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장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 내보내면은 이낙연 후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맞아요. 진짜로. 네, 그 얘기 많아요. 낙연이 형이 나가겠어요? 난 나가면 지지한다 진짜. 나가게 해야죠. 나가게 해야죠. 네. 나가면은 오세훈하고 진짜 비등비등 할 거예요. 비등비등 할 네, 그리고 한번 구청장도 많이 지킬 거예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 네. 네. 그리고 낙연- 거기 저기 도전장으로 김진애 의원님 같은 분도 도전장에 하고. 경선하시고 네, 낙연이 형 아직 미국에 안 가셨죠? 안 가셨어요. 어. 네. 오늘 제목은 서울시장은 이낙연으로. 이낙연으로. 예,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저기 서울시장 잘하시고 다음 대선 도전하셔도 돼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또 1년 전에 끝나니까. 예, 어,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서울-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저기 전국 선거 3번을 치르더라고요. 지방 선거 이번에 치르지, 다음 지방 선거 치르지, 중간 평가 총선 또 치르지. 선거를 3번이나 치러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그 대통령이에요, 이미. 그래, 우리 저 성렬이 형이 그 아무리 여론 무시하고 여론조사 무시해도 형 그 3번의 그 큰 선거 그 여론 다 피하면은 그 3번의 큰 선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여론조사를 당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총선이 2024년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2년 지나고부터 완전히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그 다음 해에 바로 있어요. 25년인가? 뭐 지금 22년이니까 26년에 2년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임기 후반부 2년만 지나면 거의 식물화 될 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광고 좀 하고 네. 이제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하니까 조금 재밌네요. 예. 우리가 좀 다시
서울시장 만약에 이쪽에서 이기면은 레임덕 옵니다. 그렇죠. 레임덕 와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예. 아주 치명적인 그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수도 서울을 우리가 수복하면요. 야수도설. TBS는 우리 거가 됩니다. 예전에 박지원 형이 그런 말씀하셔서 그 네. 95년인가 그때 94년인가 95년이었죠. 그 조순 형님이 그렇죠. 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박지원 대변인이 했던 말이 TBS를 우리가 먹었다 뭐 이런 말 맨날 했어요. 그래요. TBS. 네. 자, 그래서 광고하신다고 그래갖고 전 빵을 먹어버렸어요. 바로 가시죠. 광고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빵준서 명장 카스텔라입니다. 여타 다른 평범한 카스텔라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인 제과 명장 빵준서가 제대로 만든 빵준서 명장 카스텔라를 지금 바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맛보시는 소감 어떠십니까? 너무 촉촉해요. 아유, 촉촉하죠? 입에 침이 살살. 알겠습니다. 자, 전통 방식 그대로 단풍나무 틀에 넣어서 구운 빵준서 명장 카스텔라는 특유의 그윽한 풍미가 짙어져서 촉촉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빵준서 명장 카스텔라는 식용유, 방부제, 버터와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전통 레시피로 만들어서 입자가 촘촘해 묵직하면서도 포근한 맛입니다. 수령 후 바로 드셔도 맛있지만 실온에 하루 이틀 두고 드시면은 더욱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다음 바로 잘라 드셔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정말 맛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검색한 후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배송비는 카스텔라 하나만 사셔도 무료입니다. 자, 하나가 얼마냐? 한 팩에 18,900원. 빵준서 명장 카스텔라 한 팩에 18,900원입니다. 아니 이게 버터와 우유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빵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너무 맛있네요. 이게 네. 요 고급 빵이야 이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러네요. 이게 아직 예전에 어디 그 교회에서 네. 그 이제 무슨 성찬식 성찬식 하면 이 카스텔라 카스텔라를 주로 한 조각 드십니다. 먹죠. 근데 네. 이 빵준서 카스텔라보다 약간 좀 덜 맛있는데 네. 그것도 맛있었어. 진짜 맛있으니까. 근데 그 카스텔라를 먹던 어떤 여성분이 네. 목사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하니까 야 예수님 스윗가인데 너무 맛있었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빵준서 명장 카스텔라 여러분 정말 카스텔라 최고의 카스텔라는 맛보고 돌아가셔야지. 돌아가셔도. 그럼요. 두 개 다 드세요? 네, 두 개 다 먹어야죠. 그래요? 나 뭐가 되나? 아, 맛있네. 이게 보통 카스테라는 이제 집안에 아기들하고 어르신들 할 때 항상 구비해 놓잖아요. 그럼 네. 이게 저 맛을 연상하시면 돼요. 뭐 있잖아, 촉촉한 그 카스텔라 그 초코파이 같은. 푸딩이요. 야, 그게 뭐라고 그러지? 이름을 까먹었네. 롯데에서 나온 거. 예. 이거 옛날 어릴 때 소풍 갈 때 이거 하나 사주면 그렇죠. 최고였어 최고. 카스타드. 카스타드. 그거보다도 더 맛있어요. 아, 여러분. 그럼요. 이거 진짜 맛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빵 잘 안 먹는데 행복해지네 단맛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빵준서 명장 카스텔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휘슬러 매직 샤프너 칼이 나오면은 유튜브에서 또 이게 안 좋은 영상으로 또 취급받아가지고 함부로 시연을 못 하는데 칼갈이 휘슬러 매직 샤프너 어제 칼갈이로 한번 시연을 해봤거든요. 네. 20대 대선 투표가 끝나면서 저희가 준비한 광고입니다. 이게. 예. 휘슬러 칼갈이 5년 동안 칼을 갈아서 준비하고 응원하고 움직이겠다 이런 포부인데요. 야. 휘슬러는 1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전 세계 주부들의 꿈의 쿡웨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휘슬러의 수많은 제품들 중에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매직 샤프너 칼갈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휘슬러 매직 샤프너는 다른 칼갈이들과는 다릅니다. 무려 3단계의 슬롯이 장착돼서 칼날의 상태에 따라서 초보자도 단계별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칼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칼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순서대로 연마하면은 새로 산 칼 부럽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3단계까지 연말을 하다가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네. 딱 했더니 칼로 물 불백이. 배지더라고. 예, 물이 베어집니다. 예, 정말 훌륭한 가정의 평화를 부를 수 있는 휘슬러 매직 샤프너입니다. 1단계는 심하게 무뎌진 칼날에, 2단계는 손상이 심하지 않은 칼날에, 3단계는 날카로운 날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휘슬러 매직 샤프너 칼갈이 24,500원입니다. 칼갈이 하나만 구매하셔도 김용민닷컴은 무료 배송입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강남에서 애먹는 선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 분들의 정서를 좀 아는 다소 민주당스럽지 않더라도 좀 뭔가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면은 전 먹힐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기 네.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좀 희생도 해줄 줄 아셔야죠. 아니, 그래서 저기 이제까지 편하게 정치하셨잖아요. 이낙연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나오면은 아마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염려는 있습니다. 어떤 TBS는 어렵겠다. 김어준은 생존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아니 오세훈 밑에서도 생존하는데 뭐 오세훈 그렇죠. 예. 또 이낙연 형님이 무리하게 또 TBS를 칼질할 그렇죠. 그런 또 그 인정 없는 오세훈이 사람은 아닙니까? 영리하잖아요. 벌써 예. 이게 치면 안 된다. 저 지지층까지 다 셀럽이니까 끌어들여야 또 되겠다. 그렇게까지 또 자리 보장해주면 또 김어준이 뭐 저기 우리 저 낙연이 형한테 뭐 저기 섭섭하게 하겠어요. 예.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쟁하지만은 네.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됩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네. 낮에는 개혁당, 밤에는 자민련 두 가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낙연이 형 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실까? 제가 볼 때 주변에 이제 참모들이 있다면 저는 손익계산서를 아마 플러스 쪽으로 내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심하시기 나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더라도 본인에게 이미 데미지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 당을 위해서 저기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의 목표를 잡으면 돼요. 최고 목표는 당선, 최저 목표는 이재명 후보보다 퍼센테이지 더 얻는다 서울에서. 그렇죠. 이런 목표를 잡고 나간다면은 정치적으로 제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기회 포착이 좀 느리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정말 참모라면은 나가시라고 나가셔야 돼요. 등을 밀어야 돼요. 예. 네. 뭐 할 거야? 그러면은 다음 총선 때까지. 네. 또 총선 때 또 어딜 나가요 또? 못 나가요. 의미도 없고. 서울 종로를 중간에 드랍을 했는데. 그때 되면은 총선 나가신다 그러면은 또 난리- 강남벨트나 이런 데 가라는 희생론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그럴-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럴 바엔 차라리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면 서울시장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승민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유승민이 경기지사 나오겠다는 생각하고 저는 똑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시장으로 좀 바꾸진 않았나요? 유승민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이 경기도지사로 나옵니까? 경기도지사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경기도지사 나오거나 아니면 정치를 그만두거나. 그 유승민 측근들 제가 좀 알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못 된 데에 참지. 대해서 나도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이거 승민이 형이? 예. 그리고 또 경선 때 숨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막. 윤석열 당선인한테. 근데 지금 유승민 지금 전 후보가 경기도지사 나가는 것보다는 이낙연 후보가 서울시장 나오는 게 리스크가 훨씬 적다. 적죠. 네, 아주 적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경청해 주실까? 아유, 경청하셔야죠. 낙연이 형님이? 경청을 하셔야죠. 지금 낙연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럼. 들으시면. 네. 네? 아니 내가 봐도 낙연이 형한테는 이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참 이런 이야기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재수 없는 이야기 한 말씀 드리자면요. 대선 때 제 이야기 다 들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나았을 것 같아요. 경선 때. 네,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 얘기 우리가 좀 더 해보자면은 그 전에 앞서서 민주당 재정비가 너무 시급한 시점입니다. 비대위 이대로 가도 됩니까? 지금 분위기는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비대위원들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지금 선출이 내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대위원들은 좀 전면 교체를 하자. 이렇게 좀 중지가 모아지는 게 아닌가.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 공천 기구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언을 저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뭐 저기 윤호중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예. 보여지는데 지금 또 비대위원들이 또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그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언급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신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아니고 아, 그럼요. 보호해줘야 된다는. 문재인 거죠.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 정책이 잘못됐고 이 정책의 책임자는 누구였고 여기에서 누군가가 내로남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뭉뚱그려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런 이야기 저는 하시면 안 된다. 또 친백 기지근은 네, 이 말씀 듣고 싶고요. 나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뭐 아무 당적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할 그렇죠. 수는 있어도 더 앞으로 더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기여를 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 그럼 근데 지금 비대위원이 그런 얘기하면 누워 침뱉 기지. 그 얼마나 개념 없는 당, 완전히 아수라판인 당, 그리고 뭐 당나라 군대 같은 당. 또 애초에 구성부터 뭐 저는 뭐 젊은 분들을 이제 소모품으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은 뭐 계속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과도한 네거티브를 하는 선봉에 섰던 사람을 비대위원회에 앉힌 것도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합적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든지 사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뭐 뭐야 점령금이야? 사죄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분 실력도 아는데 뭐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에이,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을 배제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하시네. 응? 배제. 우리 정치에 참 정이 없네요. 참.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뭐 사과한다 이런 얘기 충분히 했다고 네. 보고요. 그런데 이 조국 장관 문제가 우리 핵심 지지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전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 문제를 끄집어내서 또다시 해집는 행위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지금 뭘 잘못한 게 지금 뭐 없어요.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 조국을 제물로 해서 검찰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조국 문제를 사과해? 이건 진짜 그냥 입을 꼬매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그 현재 비대위 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비대위원장까지 교체하자 말자 이야기 제가 저는 함부로 할 수는 없겠는데 금방 제가 하겠습니다. 언급들이 교체합시다. 3명 정도는 바로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지금. 네, 조국 장관은 그 필요 이상의 지금 고초와 대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언급은 이전과는 지금 이제 완전히 좀 달라졌거든요. 함부로 지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총선 때 그러면 조국 이슈는 그 이후의 일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아니 조국 때문에 덕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때문에 해가 된다? 아 조용히 있는 사람 왜 끌어내가지고 짓밟아? 그러니까. 지들 책임을 덮으려고 그러는 거 지금 아닙니까?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탄압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그냥 살게 놔두시면 돼요. 왜 자꾸 언급을 합니까? 아니 나는 자꾸 이렇게 소환할 것 같으면은 내가 조국 장관이라면 난 출마합니다. 그렇죠.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나를 자꾸 소환하면은 좋아. 그러면 내가 한번 부딪혀 보겠다.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한번 그렇죠. 심판을 국민께 심판을 직접 받아보겠다. 받고 싶어요. 할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대위가 해야 될 건을 정리를 해봤어요. 예.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했던 대선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네. 중대선거구제 문제, 그다음에 지방의원 3인 4인으로 유지하는 거 이거 빨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부의 기득권 해소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8월달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대의원 제도 없애야 된다고 봐요. 네네. 지금 대의원 제도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의 그렇죠. 동원 체계로 지금 이용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완벽하게 당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당을 혁신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이 아니지 요즘 휴대폰이 있는데 그렇죠. 대의원이 왜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1인 1표로 좀 맞습니다.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덧붙인다면은 당원의 목소리를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좀 그렇죠. 먼저 상시적으로. 듣는, 예. 네, 먼저 들어야 돼. 지금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면 당원들은 이념지향적으로 개혁성 이만큼 앞에 가 있는데 당하고 국회의원들이 뒤쪽에 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이 의원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의 지금 그 온라인 그 투표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론조사를 당원들한테 해서 그걸 항상 이렇게 참고하면서 정치를 하셔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지금 또 더 얘기하는 게 이번에 20만 명 정도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전당대회 때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당원 당비 납부 6개월 그 제한을 그럼. 이번만 3개월로 좀 줄여달라. 이것도 허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아니 지금 와서 그 구성원으로서 그렇죠. 권리를 행사해야죠. 권리 행사하겠다고 네. 하면은 열어드려야지. 그렇죠. 그 고맙게 좀 다시 오신 그리고 분들한테. 덧붙여서 당원 교육과 당원 맞습니다. 중에 활동가 수준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맞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대중민주주의라는 게 당원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당원들은 전략적 고려들보다는 어떤 이 선동적인 것 상황이라든가 이 감정적 상황에 치울 수 있는 경향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당원들도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당원들 속에서 활동가도 만들어내고 지방의원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원 교육이라든가 인재 양성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늘 그 이야기 하는데요.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가 천막 쳐놓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그런 그 교육 연수 위원장을 우리 박진영 교수님 같은 분이 해서 뭐 자꾸 뭘 저보고 하는 저거를 상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시화해야 됩니다. 예, 교육 시스템을 지금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좀 혁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요. 민주당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비대위는 또한 정비가 돼야 한다. 아니 그 윤호중 그 형은 지금 본인의 리더십으로 이 지방선거가 감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본인이 제가 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윤호중 의원님이 그때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 95년 6년도 아마 총선에서 당선이 되셔서 집권을 지금 세 번째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당의 중진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은 무소불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세대 구성이 바뀌었다는 점에 방점을 두셔야 돼요. 윤호중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유권자들의 거의 지금 20% 30% 가까이의 이 젊은 세대들은 윤호중 의원님의 그 이전 경험으로는 이분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비대위 구성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쵸. 잘못되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원내대표가 선거했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이거 이벤트예요. 청년 정치인들 소모품으로서는 이벤트예요. 정치라는 게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이대나마니까 우리는 이대녀 데리고 왔다. 그렇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대녀들의 자발적으로 오긴 했지만. 공헌도를 인정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를 새로 편성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자면은 이대남이 왜 나왔습니까? 응? 그 모든 정당 정치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니까 이대남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대녀? 네, 물론 그분들도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의 그 아주 잘 모셔야 할 유권자의 한 층이지만은 아니 이대남이 나왔으니까 이대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의 이대남을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 저 여성주의 의원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이대녀 대변하고 있잖아요. 페미니즘에 경도돼 있는. 근데 또 저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또 이대녀를 앞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저 자기의 권력과 권리를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이 또 전면에는 안 드러나시더라고요. 전면에 안 나오지. 안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대선 결과 잘 보셨겠지만은 네. 이대녀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지했어요. 그런 거 그런 차이 맞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대남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이번에 그 이대녀들이 전폭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밀어가지고 그나마 20대에서 이 정도 선전을 했다.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지했어요. 이대녀는. 근데 이대남은 확 줄었어요. 절반이 빠졌어.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대남 포기해도 됩니까?
왜 포기해요? 아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죠. 물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윤석열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아, 이산이 아닌가비요 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정말 그들을 무시하고 이대녀만 같이 가면 된다. 이 발상은 정말 아주 패배를 부르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예. 개혁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혁자가 가족 혁자예요. 가족을 벗겨낸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가족이 누구 가족이냐면 남의 가족이 아니에요. 소가족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아, 너무 우리 아파요. 육참골단이라는 표현 네. 쓰잖아요. 내 살을 잘라내므로 인해서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혁은 모든 것이 우리 내부를 향한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많이 잘라내느냐는 문제예요. 당장 그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 기득권에 된 분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됐던 분들 잘라내야 됩니다. 이걸 잘라내는 거를 잘해야 되는 거고, 잘라내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 잘라냄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제도화하고 법률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당헌 당규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유, 것이다. 그럼요. 이제는 다 이제 전의가 불타 있기 때문에 야당이기 때문에 다 잘 싸우시니까. 아마 개혁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너 다음에 동일 지역구 3선 나도 해당되니까 나부터 다음에 출마 안 해. 이야기했더라면 뭐가 달라졌을 겁니다. 내 살을 잘라내는 거. 이게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역에서 평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던데. 그 뭐 평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다음 그래서 총선이 어려워요.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네. 볼 수도 있는 발언인데 우리 저희 박진영 교수님 말씀이, 근데 내가 기득권 희생한다, 그거는 별로 큰 감동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지도부여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응? 지금 믿음이 안 가니까 지금 당원들이 믿음이 안 가니까 지금 들고 이러고 일어나는 있는 거 아니야. 거죠. 뭐 네. 누가 심심해서 윤호중이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윤호중 이 형님이 지금 공천권 행사하려고 지방선거 어마어마한 공천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총선은 맞습니다. 253개, 저쪽 그쵸. 저 대선은 1개. 네. 요거는 수를 헤아릴 수가 한 없어. 6천 명 이상. 6천 명 가까운 네. 사람에게 공천권을 개인적으로 저는 뭐 공천권을 행사하는 윤호중 건데. 비대위원장이 그런 사심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와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야당으로서 잘 싸운다. 그다음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인물로 몇 명 데리고 와서 이벤트 하면 된다. 이 사고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저기 그 지금 6월 2일 아침에 이번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윤호중을 그대로 두겠어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못할 바에는 당신 이참에 그만두시오, 미리 그만두시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든가 그런 건 또 없어. 아니 법사위원장 할 때, 원내대표 할 때 그 검찰 언론개혁 뭘 했습니까? 한 게. 맞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뭐 이번에 내가 그래도 당을 좀 잘하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진두지휘하겠다. 윤호중이가 뭔데? 윤호중이 무슨 대권 후보급이나 돼요? 본인은 그렇게 그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당을 잘 알고. 그럼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지사로 충분히 나올 역량과 프로필은 돼요. 도지사 나오세요, 진짜 차라리. 한 몸 희생하세요. 부장님. 누가 윤호중을 도지사감으로서 생각합니까?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것도 좋게 말하면 희생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기기 힘든 선거잖아요, 지방선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당 지지율 같은 거 보면은 팽팽해요, 아직. 그럼 왜 이렇게 네. 자주 하십니까? 네, 그 수도권만 잘 관리해서 절반 이상만 지켜내면 뭐 해볼만 하죠. 결국 인물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인물이라는 데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스타를 그렇죠. 거기 내보내면 이제 밑에가 이제 영향을 쫙 내보내야 받으니까. 되는 건데 네. 누가 있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지금 공천권을 그 원내대표가 행사하는 건지 진짜 그게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 행사하는 건지 그게 애매해요. 비대위원장 행사에 사실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 원내대표 서열이 너무 높아요. 당원의 대표와 구의원의 대표 간선은 확연한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최고위원들보다도 뒷순위였어요, 원내대표가. 그렇죠. 별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 순위를 슬쩍 2등으로 바꾸는 당원당규를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홍영표 때 그랬어요? 그랬어요? 홍영표 때 개정했어요. 그전에는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보다도 뒷순이었어요. 그렇죠. 뭐당 사명에는 들어갔지만 그렇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뭐 원내대표는 사실은 당 대표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죠. 그 이제 원내 협상을 그렇죠, 전개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옛날에는 건데. 원내 총무라 그랬는데.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 지금 대선 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내 정당이 돼서 그래요. 국회의원 특권 정당이 돼 있고 원내에서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기득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한 40석을 잃어도 아직도 한 130석이에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의원들이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살찐 공룡. 네, 진짜 살찐 공룡. 뭐 찔러도 아픔을 이게 뇌까지 아픔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휴. 아이고. 자 원내대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여긴 진짜 모르겠다. 박광훈이 됩니까? 이게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여가지고 박광원 의원이 젠틀맨이에요. 원내에서는. 그래서 잘 진짜 모르겠어요. 젠틀맨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젠틀맨이 필요 없는데. 젠틀맨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낍니다. 어? 젠틀맨 필요 없어요. 젠틀맨 1000개 다 가져가세요. 불필요합니다. 민주당에는 필요가 없어요. 예? 아주 젠틀맨에 우리 환멸을 느낍니다. 진짜. 저는 솔직히 두 분 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 두 지금 분도 안 나와- 6명 나와 있잖아요. 두 분 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네. 한 분은 친낙, 한 분은 친명을 표방을 했어요. 두 분 다. 네.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게 당을 위해서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 이원욱 의원, 뭐 그건 안교백 친정입니다. 의원, 친정. 친정, 거긴 친정이에요. 친정 임원의 득세를 하는 예.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아, 근데 뭐 정세균 계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정세균 총리께서는 거의 이제 정계 은퇴 수순이시니까. 아니 또 그러다가도 갑자기 바이든처럼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네. 아마 그걸 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외신들도 저기 윤석열이를 K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네. 트럼프의 환멸을 느끼면 민주당에서 송장만 아니면 다 표를 받을 수 있는 K 바이든이 나오는 K 바이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제가 미리 저 선수 치는데 저 2년도 못 갈 거예요. 뭐 임기 5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전망할 수는 없지만 2년쯤 되기 전에 아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마 시중의 껌이 될 겁니다. 바이든이 지금 42년생이거든요. 네. 42년생인데 정세균 총리 그보다 좀 50년생. 네, 나이가 정세균 총리 적네요. 50년생, 이낙연 총리 52년생. 네. 예. 이해찬 대표도 52년생. 이해찬 대표 52년생이랑 네. 53년생일 겁니다. 젊네 다들. 바이든하고 비교하면 아유 동생들이네요. 그리고 지금 정세균 전 대표님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가셔가지고 또 이제 조직을 이제 확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지자의 층이 더 넓어졌어요. 핵심 지지층에 다 가셨었어요. 그래서 K 바이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아유, 사실 50년대 초반생들은 정말 한 20-30년 전만 해도 정말 오빠 소리 듣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홍준표 나이가 54년생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동갑이 누구죠? 그런 누구예요? 전영록이야 전영. 전영록. 아니 전영록보다도 2살 어린 분이 저 박원순, 노회찬, 손석희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저 누구야? 53년생이 우리 성근이 형, 문성근 형. 네. 문성근 선생님 뭐 그렇게 많았어요? 빠른 53이 이제 문 대통령이시고 그렇죠. 52년생은 우리 낙연이 형. 네. 그리고 저 명계남 선배. 아, 옛날에 그런 얘기 제가 종종 드렸는데 명계남 형하고 문성근 선배하고 저기 이창동 감독이 셋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데 54년생 이창동 선배가 감독이 52년생 명계남 선배한테 야 개남아 이런 거예요. 그 명계남 님이 굉장히 당황하셨겠지. 야 내가 52년생, 성근이가 53년생, 네가 54년생인데 왜 네가 나한테 반말이냐 했더니 이창동 감독의 말씀이 내가 저 성근이하고 말을 텄잖니. 또 성근이 너하고 말 텄잖니. 그래도 말 틀 수 있는 거야. 두 개 다 뛰어 올랐네. 아니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친구가 되겠네. 한 단계씩만 건너가면. 아니 근데 지금 저렇게 그 50년생들이 아직도 역할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못하게 기회가 안 근데 됐어요. 저는 저는 사실 네.
정세균 대표나 이낙연 대표 스타일의 정치를 저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선호하지 않는데 그 또래들의 정치의 선구자는 좀 천신정이었다고 봐요. 한 시대를 풍미했고, 아, 그렇죠. 천신정. 예, 한 시대를 풍미했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거기가 지금 동갑이잖아요. 다 동갑 네. 또래들인데, 근데 천신정은 일찍 치고 나가서 아, 일찍 졌어요. 일찍 보시셨어요. 지는 애가 돼버렸는데 이분들은 늦게 이제 따라왔는데 이분들이 천신정만큼 저는 정치적 획을 그은 적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거의 그렇기 2인자 리더십. 2인자였고 그냥 네. 가늘고 길게 왔지. 뭐 이제 피를 철철 흘리는 개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분들 표현처럼 새로운 당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한국 정치사에서 이 대통령이 될 만큼의 역동적 그 의미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 저는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가늘고 길게 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거 참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좀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혹은 뭐 순탄해지고 뭐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원내대표 이번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재명의 운명이 달라진다든지 뭐 지방선거 결과가 달라진다든지 그럴 가능성. 그렇지는 저는 안 개혁 입법의 가능성. 개혁 입법의 가능성은 좀 있죠. 그 부분은 좀 그 후순위로 밀릴 수 있죠. 음. 예를 들자면은 검찰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 입법과 부동산 그 관련 법안을 네. 총정리하는 거는 조금 이념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르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어쨌든 중도화될 수밖에 없고 검찰 개혁 입법은 좀 더 과감한 진보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순위에서 저는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박광훈이 되면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박광훈이 되면 지금 모든 말씀이 박광훈이 되면 이프 박광훈이야. 네, 지금. 예. 근데 저도 지금 비슷한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지지자들이거든요. 민주당의 당원들하고 그 일반 시민들의 그 지지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돼갖고 개혁 입법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미온적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임한다거나 이러면 그 다음 총선 때 아마 이분들이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당원들이 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의 층은 훨씬 더 지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제 혼자서라도 뭐 민주당 혁신을 위한 당원당규 개정 투쟁을 저는 하려고요. 그 아까 그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고 그런 아니 대의원제도 대의원 없애고 3개월 당원 네. 투표로 가자라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원내대표 서열을 최고위원 뒤로 빼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대진표 한번 좀 미리 짜보면 어떨까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대 저기는 오세훈 말고는 없습니까? 없죠 현재는. 네, 거의 뭐. 거기도 진짜 사람이 없네요. 없어. 근데 이제 잠재적 후보군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경원도 있고. 네, 뭐 원희룡, 나경원, 뭐 이준석, 또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아니면 대권 뭐 뭐든 무엇이든. 근데 어쨌든 이미 닳고 닳았고 네, 그렇죠. 또 반대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여당에 이제 그 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인재풀이 지금 넓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장관을 간다든지 그 이제 좀 의미 있는 자리에 갈 기회가 지금 많아졌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면 그렇죠. 그 정부에서 밑에까지. 뭐 저기 한 자리 한 거는 그렇죠. 짐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경수 씨. 맞아요.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현재 도전장을 내민 거는 박주민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기보다는 검토 중인 거고, 그다음에 김진애 의원은 도전장을 지금 내미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강경화 장관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와서 싸워줘야 되지 않냐, 김현종 아니면 김동연을 서울시장으로 내보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래도 가장 카드로서는 좋다. 이렇게 그럼요. 정리할 수 있죠. 예. 예.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내기 걸겠습니다. 박주민 못 나올 겁니다. 그 정도 간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지역위원장은 사퇴를 했거든요. 지역위원장 사퇴했는데 저는 의원 배지를 던지고
서울시장 나올 만큼 간이 안 된다. 그 정도 되면 제가 지도자급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의원 배지 안 던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 던지면 안 돼요. 더군다나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법사위에서 그나마 박주민 의원이 이 언론과도 소통이 잘 되고 잘 되는 편이고 전투력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시거든요. 전투력은 김용민 의원이 훨씬 낫던데요. 김용민. 아 그렇죠. 네. 전투력은 김용민 의원이 네. 좋죠. 근데 이제 재선이시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민주당도 중진 의원을 새롭게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배지를 안 던지는 게 좋겠다. 아, 재선들도 이미 저는 조로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재선이 저격수로서 한창 날릴 때인데 그렇죠. 재선의 저격수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당에.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저기 정청래 의원 아직도 저격수 해야 돼. 사람이 없어. 언제까지 스나이퍼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상호 의원이 우나이퍼로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해요. 젊은 정치인들 486 욕할 제가 봤을 때는 계제가 안 돼요. 실력도 안 되고 그만큼의 열정도 없어요. 제가 올해 49입니다. 49이면은 꽤 나이 먹은 편에 속하고 박정희는 44살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빨리 김한규. 쿠데타 이렇게 했어야지. 김한규가 내 나이예요. 김한규 애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정화대 김한규. 예, 조로화되고 있어요. 아니 물론 그렇다고 저는 절대로 뭐 우리 X86 세대 형님 누님들이 이제는 은퇴하셔야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륜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맞아요. 그 나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맞습니다. 아 우리 세균이 형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렇죠. 바이든. 아 도리어 지금 그렇게 뭐 사선오선 하셨던 우리 저 X86 형님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정무 감각과 그동안 또 바닥에서 다져왔던 이런 경륜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오게 해줘야 된다. 뉴 페이스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뉴 에이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우 좋네요. 네. 뉴페이스. 나이가 들었더라도 개혁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잘 가지 않았던 점이 참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인물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인물이 많은데. 인물이 많은데 좀 뭔가 부족해. 보세요. 2%가 부족하다. 박주민, 박영선, 김진애, 정봉주까지 넣어줄게요. 정봉주, 김현종, 김동연, 이낙연 이 정도인데 이낙연 후보가 그나마 도드라지네요. 제일 도드라지네요. 아니 정봉주 형이 나온대요? 뭐 늘 나오려고 했으니까 넣어줘봤습니다. 이번에도 나오시려고? 이번에 대선 때 아마 그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 열심히 했죠? 일하면서 좀 예. 뭐 언론에 워낙 뭐 파워 뭐랄까 셀럽이시기 때문에 네, 정봉주 의원도 예. 과도한 그 피부가 조금, 반짝반짝해요. 피부만 조금 더 이렇게 또 서울시장 나오려고 한다? 생각은 뭐 있으실 것 그냥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오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지사에는 어떻게 저 김동연 현재는 그 여기가 보총리가 나옵니까? 그 저기 갑자기 이름 조정식. 유승민이 나오면은 네. 김동연 나와야겠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정식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이 워낙 오래 준비를 염태영 뭐 염태영 이런데요. 시장님까지. 음.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김동연 후보 보고 경선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경선을 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예,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제가 당원 당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 있고 국민 경선이 있고 뭐 몇 가지 나눠놨어요. 아, 네. 예, 배시 문제도 있고. 100% 여론조사 경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는 만약 하게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하는 것.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 난 이후에 단일화 방식을 택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가 지금 당을 창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을 이게 합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당이 아니잖아요. 아, 안철수 당이 그게 당이었나요, 솔직히? 그러면 단일 후보로 나오려면 합당을 해야 되겠네요. 전제. 그렇죠. 아마 그 김동연 후보 밑에 똑똑한 분이 있다면 민주당 당원 당규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선택을 여지를 넘기는 것도 좋다고 보고 저는 앞으로 모든 경선을 배심원제라든가 토론이 엄청나게 많이 보장되는 그렇지. 그런 경선을 해야 된다고 되는 봐요. 거니까. 그래야 또 흥행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것도 이번에 거기 개혁안에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하는 분이 한 분은 더 생겼네. 네. 아 서울시장에 좀 시원한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각제 개헌 얘기도 나오던데 뭐 그는 뭐 아유, 새겨들을 말이 실현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뭐 누가 그렇게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의 불리한 정당 구조를 이제 바꿔가지고 윤석열이 전국 주도권을 용이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흔히 하는 네. 민주당의 수박들의 생각이에요. 수박들. 수박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이 수박은 넓게 보면은 민주당의 90%가 수박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수박이? 아니 넓게 보면은 좁게 넓- 보면은 뭐 9명도 안 되는데 예. 이 권력의 유지 당보다 개인을 앞세운다는 아, 측면에서는 그런- 90%라고 보는데 음. 생각인데 이게 김한길유라든가 김병준유 이런 사람들의 이 생각하고 또 맞닿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쪽에서도 다음 정권이 창출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내가 특정 대선 후보를 밀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대가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의원들만의 천연왕국 내각제라는 것은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이 한국에서는 내각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고 이게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서 정당 엘리트 양성 구조가 자리 잡기 전에 내각제하면은 한국에서는 부패 왕국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각제 싫어하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내각제를 싫어하죠. 응?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정말 훌륭하신 국민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이게 훌륭한 국민이 윤석열을 그러니까 어떻게 찍으신 하면 거는 좋아? 좀 조금 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좀 그러다 보니까 될 우리나라 때가 국민들이 자꾸 정치장 신상품만 찾는 그러니까. 잘못된 경향도 생겨요. 예, 근본적으로는 정당을 혁신해서 제대로 된 정당 구성원들이 만들어지는 정치 혁신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또 안 됐다면은 뭐 지방 권력 잃었지, 의회 권력 잃었지, 대통령 권력 연거푸 2번 잃었지. 아마 혁신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혁신의 기회를 막으셨네요. 주셨으면 했는데 국민들이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이건 참 네. 너무 참 슬픈 일이고 게다가 뭐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스스로는 저렇게 정당 혁신을 못 하니까 완전히 외부에서 이제 늘 그렇죠. 그래요. 늘 네. 그래 왔어요. 외부의 칼잡이에게 맡긴 거지. 이게 사실은 우리 의식에 잘못 자리 잡은 것도 있어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할 때 했던 게 조선이 사색 당파로 망했다고 했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 정당이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곳이다라는 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정수줄이다 이런 데 막 동의해주고 그렇거든. 근데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그거에 더 큰 문제가 선관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선관위 없어져야 돼요, 저거. 선관위가 없어지고 저것이 선관위가 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정당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정당으로.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교육기관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국민들에게 정치 교육을 시켜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더라고요. 정치 교육을 시켜요. 네. 우리 사회 과목 숫자 별로 안 되잖아요. 그쵸. 주요 과목이 다 아니잖아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사회적 관심을 적게 만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흔히 하는 경제는 2류, 뭐 국가는 1류, 정치는 3류, 4류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몸낮춰서 조용히 계시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을 특히 그 민주당이 이번에 석패를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든 정권을 가져가야 한다라면서 벌써 5년 전부터 그 뜻을 모으고 계신 이 시민들의 기대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걸로 보시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이거 좀 이렇게 진단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지금 사법 리스크를 이제 털어내셔야 되고요. 그 대장동 리스크가 분명히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 대장동
그 청문회인가 아니 저기 대장동 국감할 때 상당히 많이 그게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네.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소를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문제는 어떻게 풀어냈어야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설명할 만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조금 강공 드라이브를 조금 더 해서 정면 승부를 선거 기간에 해서 하셨으면 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특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굉장히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리스크,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대선 기간 동안 보여준 메시지와 관련해서 메시지 관리가 더 좀 다듬어져야 된다. 이 뒷부분에 와서는 굉장히 연설이 좋은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중앙에서 이 대통령 후보는 한 명이 전 국민에게 소통을 하는 그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전달과 그 메시지 그 만드는 형성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 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간단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과정과 활동들을 다 종속시켜야 된다. 그렇죠. 정당함이라든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줄여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당 개혁을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를 하겠다면은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세력을 확장하려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원내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해야 그렇죠. 되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위해서 과정을 저는 이 복무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면 좀 참아라. 늘 참으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그 대선을 치르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너무 크게 발전한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경선 때 토론할 때 했던 거와 끝날 때 마지막에 홍대 앞에서 젊은 사람들과 맞아요. 이 네. 질의응답할 때에 이재명은 또 이분은 또 성장했구나 뭐 그런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미친 학습 능력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미친 저기 학습 능력. 앞으로 저 대동세상 억강부양 비천한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요. 영어 쓰셔야 됩니다. 영어. 영어 쓰셔야 됩니다. 영어 쓰시고 강남 좌파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한 이거 말고 강남 좌파 되셔야 돼요. 어떤 미친 새끼가 언론사 다니는 미친 새끼인데 또 다른 저 자산가인 미친 새끼하고 나누는 대화를 누가 들었어요. 네.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 된 걸 두고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은 노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쌍 미친 새끼들이. 그러네요. 그들 나름에는 나름 신분제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천민이다 이런 인식.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재명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더 천해 보이는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꿈꿨던 뭐 예를 들자면 그게 농민혁명이었다면은 네. 농민혁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혁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쓰는 어휘나 이런 게 농민혁명 이런 느낌이 좀 민초들의 반란 이런 느낌이 좀 나요.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야 한다 이런 시민혁명이죠. 말씀이죠. 예. 네, 시민혁명이 돼야 돼요. 부자 편에 서야 한다, 강자 편에 서야 한다 이 말씀보다는 네. 그런 걸 잘했던 분이 또 박원순 시장이기도 했어요, 실은. 네. 그렇죠. 무슨 뭐 행사를 할 때 그 자산가들 그 펀드는 아니고 그 이제 그 도네이션 그 기부 네. 모금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의 어떤 품격과 그레이드에 맞게 행사장을 꾸며야 되고 뭐 음식도 그렇게 좀 고급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다 섬세하게 짜서 빈틈없게 한 다음에 이제 엄청난 한 10년 동안 100억을 기부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봤을 때는 박원순이 나름대로 자기들에게는 이질적이지 않은 존재로서 이렇게 비춰진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문화적 동질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네. 사실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민중들 대중들과 함께 같이 현장에서 싸운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성공한 혁명을 보면요, 혁명의 지도자는 다 부르주아예요.
그러네. 이게 하물며 이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했잖아요. 예. 레닌도 부르주아 출신.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심오한 이야기인데 마르크스가 잘못한 게 하나 딱 있어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나누면 안 돼. 프롤레타리아와 캐피탈리스트로 나눠야지. 그때는 그때 자본가가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지주가 근데 있었죠, 그때. 이 부르주아라는 게 사실은 지식인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전문가기도 하고 네.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르주아하고 캐피탈리스트하고 혼돈해서 막 쓴 거야. 부르주아는 자본가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혁명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부르주아였어요. 하실 일이 많고 저도 아까 말한 두 가지는 그런 이제 새로운 도전, 다음 대선 도전을 전제로 한 이야기니까 그런 염원을 가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밀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마음으로만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거 드러내놓고 지지해봐야 도움이 안 돼. 김용민이가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또 되면은 본인한테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지지하기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대놓고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예. 너 대선 끝나니까 왜 이재명 얘기 안 하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입 닥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드릴 수도 있는 아니 일이다. 지금은 이제 유튜버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뭐그 일은 야당이. 또 그 일대로 하지만은. 네. 좀 음. 우리 김용민 작가님이 음. 서브 스타들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서브스타. 예. 노무현이 될 때 맞아요. 정동영도 있었고 유시민도 있었고 추미애도 있었고 많은 스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이 될 때 보세요. 박원순도 있었고 안희정도 있었고 이재명도 있었고 스타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내에 스타가 없어요. 맞아요. 이제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사람을. 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를 너무너무 지지하고 뭐 정말 그만한 정치인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새로운 세대가 또 계속 나오면서 밀어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밀어드려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아니 이 건물에 저기 방화 관리사도 정의 있고 부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 정의 이재명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부를 좀 키워주셔야 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뭐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이은영 소장님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